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귀하께서 보내주신 그 익명의 개인 파산 사건 보고서를 함께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서울회생법원에서 나온 제1회 채권자 집회 결과 보고서인데요. 네, 맞습니다. 한 30대 남성분이 어떻게 보면 1억 원이 넘는 빚을 지고 파산에 이르게 됐는지, 그리고 법원이 임명한 파산 관제인은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죠. 네, 이 문서를 통해서 그 개인 파산 절차의 현실을 좀 생생하게 들여다보는 게 저희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먼저 이분 상황을 좀 보면요. 88년생 남성이십니다. 네, 30대시군요. 네, 과거에 개인 회생을 시도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월변제금을 감당하지 못해서 중단된 이력이 있더라고요. 아, 회생이 폐지됐었군요. 쉽지 않죠. 그렇죠. 이야기는 2019년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그 기술보증기금, 저희가 보통 기보라고 부르죠. 네네, 기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술개발 자금 지원해주는 곳인데 여기서 청년 창업 프로그램으로 1억 원 보증을 받아서 인테리어 회사를 세우셨어요. 아, 1억 원 보증으로 창업을. 네, 기술보증기금 보증이 창업 초기에는 정말 큰 힘이 되는데 이게 또 사업이 잘 안 풀리면 그 보증 채무가 고스란히 개인한테 돌아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위험 부담인데 네, 이 경우에도 결국 사업 부진으로 운영비강 생활비가 부족해지면서 대출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한 거죠. 결국 사업은 그만두셨지만 빚은 계속 늘어난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빚이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작년 말, 그러니까 2024년 12월이죠. 그때 이제 재정적 파탄 상태, 저희가 법률 용어로는 지급불능 상태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르게 된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현재 상황은 더 좀 어려우신 것 같아요. 일용직으로 일하시면서 월 145만 원 정도 버신다고 하고요. 아, 수입이 많진 않으시네요. 네, 근데 다행히 지인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양가족은 없으시고요. 네, 그나마 다행이네요. 이렇게 수입에 비해서 빚이 너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면 이제 파산을 고려하게 되는 거죠. 그럼 구체적인 채무 규모는 어느 정도였나요? 총 채무액이 보니까 약 1억 2,803만 원 정도 됩니다. 1억 원이 넘는군요. 네, 채권자는 현대카드를 포함해서 총 5곳으로 되어 있고요. 이 빚은 주로 이제 사업 운영 자금으로 쓰이고 기존에 있던 채무 상환하고 또 부족한 생활비로 사용되었다. 이렇게 적혀 있네요. 그렇군요. 사업자금, 기존 빚 갚고 생활비. 복합적이네요. 네, 파산 절차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건데요. 파산관제인이 이 부분을 아주 면밀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은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 1억 원 넘는 빚을 좀 갚을 만한 자산이 있었는지 그게 궁금한데요. 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현재 이 채무자본 명의로 된 재산은 보험 해약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환급금, 그게 약 53만 원 정도. 그게 전부였습니다. 53만 원요? 그게 전부라고요? 네, 근데 이 금액은 법적으로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는 그 최소한의 생계형 재산 범위에 해당해요. 압류 금지 재산이죠. 아, 네네. 그러니까 파산 절차에서 환가할 재산, 다시 말해서 이걸 현금화해서 채권자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재산이 사실상 전혀 없는 상태인 거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거의. 네, 그리고 지난 5년간 처분한 다른 재산이라든지 아니면 배우자나 부모님, 자녀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 같은 것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아, 상황이 정말 명확해지네요. 빚은 1억 원이 넘는데 갚을 능력도 없고 갚을 재산도 거의 없는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파산관제인은 법원에 어떤 의견을 제시했나요? 파산 관제인의 의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파산 폐지에 관한 건데요. 파산 폐지요? 네, 채무자가 현재 소득으로는 도저히 빚을 갚는 게 불가능한 그러니까 지급 불능 상태이고 또 방금 말씀드렸듯이 채권자들에게 나눠줄 재산, 즉 환가의 재산이 없어서 파산 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게 의미가 없다,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절차를 진행하는 비용조차 나오기 어렵다는 거군요. 그렇죠. 비용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법률에 따라서 이 파산 절차를 이 단계에서 그냥 종결하는 것, 이걸 파산 폐지라고 하는데 이게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아, 그렇군요. 재산이 너무 없으니까 절차를 더 진행할 의미가 없다. 여기서 끝내자 이런 거네요.
그럼 빚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냥 그대로 남는 건가요? 바로 그 부분이 이제 두 번째 의견인 면책에 관한 겁니다. 아, 면책. 네, 파산 폐지는 말 그대로 절차의 종료를 의미하는 거고요. 면책은 그 채무 자체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결정이에요. 네네. 파산 관제인이 보기에 이 채무자가 뭐 재산을 일부러 숨기거나 파산 신청하기 직전에 막 사치나 낭비를 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법에서 정한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별히 잘못한 건 없다. 네, 그리고 채권자들이 이의를 제기한 것도 없었고요. 그래서 채무자에게 경제적으로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면책을 허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시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절차는 실익이 없으니 폐지하고 채무 자체는 특별히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으니 면책을 통해서 탕감해주자. 그래서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자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와, 오늘 보내주신 이 보고서 한 건으로 개인 파산 절차가 어떤 논리로 진행되는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업 실패가 개인에게 정말 큰 짐이 될 수 있고 또 이런 제도가 어떻게 구제 역할을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사례는 개인 파산 및 면책 제도가 실패를 경험한 개인에게 제공하는 뭐랄까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죠. 네, 안전망이요? 물론 이 과정에서 채권자는 빌려준 돈을 결국 회수하지 못하는 그런 손실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그렇죠. 채권자 입장도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여기서 귀하게 한번 던져볼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채무자의 재기 기회를 보장하는 것과 또 채권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 이 두 가지 가치 사이의 균형점은 과연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와,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균형을 어떻게 설정하고 또 계속 조정해 나가야 할지는 우리가 계속 고민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을 화두로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